나 다니엘 브레이크. 이것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버터플라이 임팩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비롯해 수많은 수상과 당시 국내 개봉 전부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입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는 거장 영화 감독 켄 로치가 은퇴 선언까지 번복하며 이야기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많은 이들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던 영화이며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제도의 실상을 비판하는 영화이지요. 여기서 잠깐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제도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은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총리 집권 시기부터 복지급여의 제공을 조건으로 노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 2010년 이후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복지 지급 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등 더 심각한 복지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국 정부는 기대해진 복지를 바로 잡는다는 가치 아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해 복지 대상자들을 일터로 내몰았습니다. 문제는 일을 할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지극히 신체 기능 중심적이었다는 것과 판정 주체가 이익을 남겨야 하는 민간 자본에 위탁되었다는 점이죠. 이로 인해 수많은 수급 탈락자들이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 다니엘 브레이크는 영국 근로연계복지를 꼼꼼히 살펴 들어갑니다. 영화는 제도의 실상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도의 덫에 걸려 서서히 잠식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냅니다. 다음은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의 줄거리입니다. 목수 생활을 해온 다니엘은 지병이 심장병이 악화되어 병원을 방문합니다. 이후 진단 결과 병원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진단이 내려집니다. 그리하여 본인의 지병으로 인하여 목수의 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는 다니엘은 고용지원수당을 받기 위해 관공서를 찾아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팔다리가 멀쩡하다는 이유로 반려시킵니다. 사지가 멀쩡한 건 맞지만 심장에 무리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제멋대로 판단하여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죠. 아주 평범하게 지내왔던 그는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 있는 것도 더 작은 돈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당장 지원금이 끊긴 데다 당장 일을 할 수 없게 된 다니엘은 마지막 수단인 구직수당 신청 지원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말에 좌절합니다. 다 늙은 노인네가 어떻게 척척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노릇인데 말이죠. 반려당한 이후 다니엘은 옆집에 살고 있는 중국에서 온 차이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게 됩니다. 차이나는 젊고 건강하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고 할 곳도 없어 보이니까요. 중국의 지인으로부터 넘어온 짝퉁 신발을 팔겠다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는 것이죠. 구직수당 신청 지원을 신청은 하라는 대로 했지만 고용지원수당 반려는 받아들일 수는 없다. 병원에서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 진단을 받았는데 어느 누가 이 반려를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곧장 다니엘은 항소를 신청하지만 항소 신청을 하는 절차도 매우 복잡합니다. 관공서는 2시간이 넘어야 전화 연결이 가능하여 기다리지만 전화를 해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다시 관공서를 찾았고 그곳에서 케이티를 만나게 됩니다. 케이티는 아들과 딸로 보이는 데이지와 딜런을 데리고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러 왔는데 병시에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주간의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 관공서 직원과 다툼이 있던 차였죠. 케이티는 이곳에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를 잘못 타 조금 늦은 것이라며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지만 관공서 직원은 정시까지 오는 게 원칙이라며 그녀를 돌려보냅니다. 이를 본 블레이크는 분노하며 아이들을 챙기며 새로운 곳에서 홀로 이곳을 헤매며 찾아왔을 케이티의 편을 들어주지만 관공서 직원에게 항의를 하지만 보기 좋게 이 넷은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케이티를 위로할 겸 케이티의 집으로 향하는 다니엘. 케이티의 집은 아직 고쳐야 할 것도 청소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반대하는 결혼을 한 케이티는 홀로 데이지와 딜런을 키우며 살다 집주인에게 쫓겨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전기 요금도 내지 못해 집은 춥고 딜런은 ADH까지 심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케이티에게 소정의 돈을 몰래 주며 그녀를 돕습니다. 자신도 사정이 좋지 않으면서 말이죠. 케이티는 매일 끼니를 걸으며 일할 곳을 찾으러 다니느라 바쁩니다. 아이들에게 음식과 학비를 대주려면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다니엘에게 가끔 맡기며 일을 찾으러 다니지만 이방인인 그녀가 일을 찾기란 쉽지가 않죠. 다니엘의 도움으로 식료품 지원을 받게 된 케이티는 통조림 과일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배고픔을 못 이겨 뜯어먹게 되고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며 너무 힘들다고 우는 케이티를 다니엘은 따뜻하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녀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마트 보안 직원에 딱 걸리고 마는데요. 갑자기 보안 직원은 그녀를 돕고 싶다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넘깁니다. 자신이 무료 식료품 지원센터에서 저지른 일이 데이지의 학교에도 소문이 나면서 데이지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신발도 밑장이 떨어진 걸 신고 다니고 돈이 없다고 소문이 난 것도 데이지가 왕따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엄마로서 가슴이 아픈 케이티는 보안 직원에게 연락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 시간 다니엘은 딜런과 데이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자신의 형편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직수당 신청 지원금도 고용지원수당 지원금도 이도 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다니엘은 자신이 그동안 만든 가구들을 내다 팔며 돈을 마련하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차이나는 도움이 필요하면 다니엘이 자신을 도와준 것처럼 자신도 돕고 싶다며 말하라고 하지만 다니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케이티의 집에서
KT가 떨어뜨린 메모지를 보고 전화를 거는 다니엘은 KT가 일하는 곳으로 향하고 마주한 KT의 모습은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팔기로 한 KT의 모습에 다니엘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함께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곧장 관공서로 향합니다. 약자를 위해, 자신을 위해, KT를 위해 아무것도 정부는 해주지 않는다. 이에 분노한 다니엘은 관공서 벽에 자신의 이름을 쓰며 불합리함을 표현하고 모든 약자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원치 않으신 분들은 스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항소 당일 자신이 힘들 때 힘이 돼주었던 다니엘의 항소일인 만큼 KT도 함께 갑니다. 그동안 KT 역시 이 항소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고 다니엘도 도왔고 변호사로부터 이 항소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항소장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마지막으로 세수를 하고 오겠다는 다니엘은 그렇게 KT 곁을 떠나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항소장에서 읽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편지를 그의 장례식장에서 읽는 KT. 나는 게으름뱅이도 사기꾼도 아닙니다. 나는 보험 등록 번호도 컴퓨터 화면 속 점도 아닙니다. 굽실거리지 않았으며 성실하게 일하였고 자선에 기대지도 그에 빌어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언제든 도왔습니다. 나는 개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나는 단지 인간으로서 존중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나는 시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다니엘은 사람을 위한 시민의 편리를 위해 만든 원칙과 원리이지만 원래의 취지를 잃은 원칙과 원리에 의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이웃들의 가슴 안에 자리를 잡고 떠나게 됩니다. 사지가 멀쩡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적합을 판정받은 다니엘은 구직 수당이라도 받기 위해 이력서 작성법 특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듣지 않는다면 제재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력서 작성 특강 강사의 얼굴 뒤로 인생 이야기 금지라는 판서가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살아남고 싶은가? 그렇다면 인간 이야기를 하지 말고 철저하게 원리 원칙을 따를 것, 남들을 밟고 그 위에 설 것, 오직 그것만이 당신을 구원해 줄 테니까 라고 말이죠. 제도 앞에서 끊임없이 나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서서히 마모되어 가는 그들의 존엄이 외로울 만큼 냉정하게 화면을 채웁니다. 이러한 비교는 이제 갓 복지제도에 발을 들인 다니엘과 2년 넘게 복지제도에 기대어 살아온 KT의 집의 대비를 통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기자기한 가구와 장식품이 들어선 해가 잘 드는 다니엘의 집과 달리 KT의 집은 텅 비었고 황량하며 춥습니다. 사람 사는 집답게 꾸며보는 게 소원이라는 KT의 집을 다니엘의 집도 서서히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국가에 의해 강요된 가난은 처음에는 개인의 마음을 그리고 서서히 그의 주변을 황폐화시킵니다.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기 위해 던져주는 먹이에 길들여지는 개가 되지 않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여정을 따라가던 영화의 마지막은 그렇게 더욱 극적으로 그려집니다. 켄 로치가 현실의 비극성을 드러내기 위해 지나치게 극적인 장치를 도입했다고 혹자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의 담담함을 훼손했다고 여겨지는 장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영국의 현실입니다. 다시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영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근로연계 복지의 틈바구니에 끼어 죽고 있습니다. 2년이 조금 넘는 사이에 알려진 사망자만 60명이 넘습니다. 이 영화는 신체적 기능에는 이상이 없지만 우울증으로 인해 도저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그래서 결국 보조금이 삭감되었던 마크 우드의 이야기이고 잡센터와의 면담에 한번 참석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해 전기가 끊긴 차가운 방에서 죽어야 했던 데이비드 클랩슨의 이야기며 근로 가능 판정에 항소했으나 결정이 번복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클린 해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원칙 앞에 무력한 인간적인 그들의 사정은 그들이 죽고 나서야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픽션이 아니라 차라리 다큐멘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켄 로치가 그리는 영국의 현재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생활 필수품 목록에 없는 생리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여성,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보조금 신청 단계에서 고생하는 노인, 고된 노동을 하고서 저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 왼쪽 손을 쓸 수 있다는 이유로 장애 3급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을 덮쳐오는 불길 속에서 도망칠 수가 없어 목숨을 잃었던 장애인, 국가와 자본의 목 조르기가 세계적 현상이 돼버린 이 시대에 켄 로치 감독은 은퇴를 번복하며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